그 곰팡이 냄새, 그것은 정말 지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그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옷과 살갗에 달라붙어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비좁고 답답한 공간에 젊은 엄마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서연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린 딸 혜은이가 낡고 해진 이불 밑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 이불은 정말이지 보기만 해도 안쓰러울 정도로 기워져 있고 천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올 만큼 낡아 빠졌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는 신음합니다. 세상에 그 소리는 애간장을 녹이는 듯합니다. 평범한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빗속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처럼 약하디약한 신음소리였습니다. 혜은이는 겨우 5살이지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알기에 아파도 그저 작게 끙끙댈 뿐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거친 손을 아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뜨겁습니다. 마치 불타는 숯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젖은 수건을 짜서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고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쌀통을 열었을 때, 아니, 텅 비어 있는 그 순간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바닥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쌀통 구석구석에 남은 쌀가루라도 긁어 모으려 애썼지만 모아봐야 어른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흔들거리는 합판 테이블이지만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비, 차가운 숫자들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숫자들은 춤을 추며 그녀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하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병원은 아이에게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서연은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굳게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 혜은이의 아빠라는 사람 말입니다. 1년 전 그는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비겁하게도. 그는 부양의 의무가 병원비가 이 가난한 처지가 두려워 도망쳤고 두 모녀를 거친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달팠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그녀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린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 같았습니다. 25살에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쾅쾅쾅 정적을 깨뜨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나무 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혜은이네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더는 못 기다려. 집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세가 3달이나 밀렸어. 이번 주까지 돈 다 못 내면 당장 방 빼.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고함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혜운이의 작은 귀를 꽉 막았습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의 삶도 이미 충분히 고단한데 이런 모진 말들로 아이의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혜은이를 번쩍 안아들고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방 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닫혔습니다. 두 모녀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리며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심지어 숨소리라도 크게 내면 저 문이 열리고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집주인 아주머니는 욕을 몇 마디 더 퍼붓고 문을 몇 번 더 차더니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 등 뒤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혜은이를 옷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똑똑,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옆집 박할머니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작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쌀 내음과 따뜻한 관심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 따뜻한 죽이야. 박할머니는 냄비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은이 좀 먹여. 또 아프다며 쯧쯧 어린 것이. 묽은 죽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서연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까 집주인에게 욕을 먹을 때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이 죽 한 그릇을 받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잔인함은 잘 견디면서도 친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니까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 은혜를 언제 다 갚을지. 박할머니는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으로 서연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에구, 지금 무슨 은혜 타령이야. 얼른 먹고 기운 차려서 애 돌봐야지. 딴 생각 말고.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마음속 믿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길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잠든 하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면서도 아픔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미안하다고 속삭인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인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뒤처진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간절한 눈빛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소, 식당 설거지, 자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일은 적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일이 없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까 마지막 청소 자리는 누가 채갔어?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작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그녀는 파도에 밀려 해변에 닿은 모래알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빈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손에 리어카 손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봐, 폐지라도 주울래 남은 게 이 수레뿐인데. 폐지 줍기. 서연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은이의 눈망울과 텅 빈 쌀통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그녀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햇살은 따갑고 강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덩치 큰 수레를 끄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쓰라렸습니다. 어깨는 누군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혜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내자, 서연아, 힘내자. 아이쿠. 갑자기 앞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비로 미끄러워진 언덕길에서 폐지를 싣고 가던 할머니 한 분이 미끄러지셨습니다. 사람도 수레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수레 손잡이를 놓고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수레가 뒤집히고 힘들게 모은 박스들이 시커먼 흙탕물 웅덩이에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다급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급히 주머니를 뒤져 유일하게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상처를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처자를 감동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젊은 사람이 마음씨도 곱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드문데. 그러다 할머니는 서연의 수레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처자, 저거 봐. 처자 폐지가 다 망가졌어.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스들이 흙탕물 속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흐물흐물해져 썩은 낙엽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아침 내내 고생한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혜윤이의 약값이 저 흙탕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연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아주 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뼈가 부러지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이죠. 물건이야.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지나가 버린 기회를 어떻게 다시 모으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잠시 쉬게 해드린 뒤 터덜터덜 빈 수레를 끌고 인력 시장으로 돌아가 수레를 반납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걷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력시장 관리인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당장 다시 와. 급한 일이야. 아주 급한 일.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큰 저택에서 당일치기 도우미를 구한대. 아주 급해 듣자 하니 일당도 엄청 후하게 준다던데 후한 일당. 그 네 글자가 서연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희망. 다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아저씨? 정말이야. 원래 10년 넘게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집이 무슨 궁궐처럼 커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대타가 급하게 필요하대. 얼른 사무실 와서 확인해. 서연은 모든 피로를 잊고 사무실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도착하자 관리인이 주소와 규칙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자, 평창동이야. 부자 동네지. 내일 아침 아주 일찍 가야 해. 잘하면 팁도 넉넉히 줘서 한 달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릴까봐 가슴 안쪽 옷 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요. 그날 밤 그녀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혜은이는 여전히 열에 들떠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혜은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일자리 구했어. 엄마가 꼭 돈 벌어와서 좋은 약 사주고 불고기도 사줄게. 우리 착한 딸. 그녀는 박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아주 멀리 일하러 가요. 저기 평창동에요. 만약 저녁 8시까지 제가 안 돌아오면 할머니 제발 전화 좀 해주시거나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혹시 몰라서 혜은이가 걱정돼서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애 잘 보고 있을게. 안쓰러워라, 어서 가.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시는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서연은 이미 도시 북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창동. 이름만 들어도 돈 냄새, 권력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상류층의 세계였고 그녀의 곰팡이 핀 반지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긴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 마침내 서연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철문이 성문처럼 높고 위험 있게 솟아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고목들이 높이 뻗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저택을 보고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딩, 동. 잠시 후 지직거리는 스피커 소리와 함께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인력시장 소개로 온 도우미입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러자 육중한 철문이 전기 모터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진입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양옆에는 장미덤불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시든 잎 하나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 집사였습니다. 정 집사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스캐너처럼 그녀의 옷 주름 하나, 손에 굳은 살 하나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그가 온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정 집사요.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어. 미리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집은 아무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갖고 기웃거리지 마시오. 이곳의 첫 번째 규칙은 눈으로 봐도 못 본 척, 귀로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리요. 맡은 일만 잘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또 조용히 일하는 거요. 절대 회장님 눈에 띄지 마시오. 알겠소. 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 집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하마터면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의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이라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박물관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웃음소리도 가족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은 이쪽, 도구는 저 창고에 있어. 오늘 당신 임무는 1층 전체를 청소하는 거요. 정 집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횡한 거실에 서연을 남겨둔 채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던 중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중앙 벽에 큰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매우 아름답고 온화한 여성이 대략 5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부스터치 하나하나에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림을 넋 놓고 보고 있는데 계단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서연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슬쩍 올려다 보았습니다. 백발의 기품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귀티가 흘렀습니다. 바로 이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끝없는 슬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림 속 인물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재 쪽으로 발을 끌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불을 손에 쥐었지만 지독하게 고독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분명 이 집에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저택은 너무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를 닦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 뒤편 구석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너무나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혜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쯤 어떨까, 열은 내렸을까. 박 할머니가 제 시간에 약을 먹였을까,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달래기 위한 습관처럼 서연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만 꾸거라. 바람이 재워주고 구름이 지켜준단다. 아주 낯선 멜로디였습니다.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흔한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텅 빈 기억 속에 남은 유일한 추억이자 어린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불러줬는지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슬프거나 무서울 때면 이 멜로디가 진정제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자기만 들릴 정도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2층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 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종이를 넘기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저 멜로디, 저 멜로디. 이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돋보기가 콧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격했습니다. 그는 서재 밖으로 뛰쳐나와 난간을 꽉 잡고 손을 떨며 아래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노래를 불렀어? 그 자장가.
그것은 죽은 아내가 25년 전 직접 작곡한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오직 어린 딸 지아에게만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에 단 세 사람, 그와 아내, 그리고 딸만이 아는 비밀스럽고 신성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죽었습니다. 딸은 20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아래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다른 방으로 이동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지안이 내 딸이니.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 애쓰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물컵을 든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려 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미약하지만 미친 듯이 강렬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바로 이 집안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땀 흘려번 돈을 손에 쥐니 참 묵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도시가 불을 밝히기 시작하고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드러날 무렵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거대한 철문을 나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얼굴을 한정 집사가 그녀에게 일당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시오. 늦으면 안 둬. 군대의 명령처럼 들리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연에게 그것은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받는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지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 옷이나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혜은이의 약 봉투와 집주인 아주머니의 찌푸린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눈꺼풀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잠 속에서 이상하게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변은 온통 안개처럼 하얗고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워 메마른 그녀의 영혼을 적시는 맑은 시내 같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만 꾸거라. 그녀는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보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자 엄마 하지만 그 형체는 흐릿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는 끝없는 사랑만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 깼을 때 버스는 종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려 익숙한 반지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위에 혜은이가 앉아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 그 맑은 목소리. 하루의 고단함과 서름을 모두 씻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많이 아팠어. 말 잘 들었니? 아니요, 좀 괜찮아졌어요. 박 할머니가 주신 죽이 맛있었어요. 엄마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죠. 5살짜리가 마음 아플 정도로 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녀는 돈 봉투에서 얼마를 꺼내 박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적지만 이걸로 간식이라도. 박 할머니는 바로 손을 밀어내며 가볍게 나무라셨지만 목소리에는 정기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이 미쳤어.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가져가서 애 약이나 사 먹여. 점심때부터 약 떨어졌어. 약국 문 닫기 전에 얼른 가.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도 격식도 필요 없이 투박하지만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혜운이에게 약을 먹인 후 서연은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땅바닥에 붙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사로잡았던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만 꾸거라.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혜운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침에 본 그 저택의 늙고 고독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준 회장,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모습, 고통스럽게 지아라는 이름을 부르던 모습. 문득 서연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있었을까? 수년 동안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물을 때마다 아팠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고아원에 버렸을까? 나는 금지된 사랑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저 버려진 짐일까? 5살 이전의 기억은 짙은 안개 속처럼 빛 한 줄기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딸을 더 꽉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른 자장가와 그 저택에서의 등장이 사반세기 동안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비밀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화려하지만 차가운 평창동 저택에서는 이태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희미한 조명이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비췄습니다. 그 자장가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마음의 폭풍이 다시 몰아쳤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새 도우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랄까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망할까봐 대놓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서재 창문으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청소하는 복도를 지날 때면 일부러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걸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의 이성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늙어서 노망이 난 거야, 태준아. 내 딸은 25년 전에 죽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외쳤습니다. 혹시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던 중 하늘이 그를 놀리려는 건지 아니면 길을 안내하려는 건지 모를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최 비서가 VIP 손님을 모시고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상류층의 관례상 선물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된 거대한 수입 과일 바구니가 메인 홀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사과 검게 윤기 나는 포도, 그리고 특히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향긋한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그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작은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닦고 또 닦으며 과일 바구니가 놓인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코가 간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가려움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애취, 재채기 소리가 대리석 홀의 정적을 깼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참으려고 코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생리적인 반응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영업 후 재채기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왜, 왜 이러지? 애취. 그녀는 고개를 들어 과일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분홍빛 복숭아에 멈췄습니다. 아, 복숭아다. 기 생존 본능에 따라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마치 귀신을 피하듯 과일 바구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숨은 가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1층으로 내려오는 나선형 계단 위에 이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참나무 난간을 꽉 움켜쥐었고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선명하게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아내, 그리고 어린 지아,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아가 심했습니다. 복숭아 털 냄새만 맡아도 쉴 새 없이 재채기하고 코가 빨개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복숭아 싫어. 코 아파. 잉깅. 옛날 어린 딸의 투정 부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회장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을 옮겨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서 숨을 고르며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 쏘가 등 뒤에서 들려온 회장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네. 서연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속눈썹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참 힘들어요. 냄새만 맡아도 견딜 수가 없어서요. 쿵쿵쿵. 이 회장의 가슴 속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자장가. 그리고 이제는 복숭아 알레르기. 세상에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요? 그는 서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고생한 여인의 얼굴에서 익숙한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포동포동했던 5살 아이는 이제 야위고 풍패에 시달린 성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착각하는 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지만 머릿속에는 또 다른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이 회장은 무정의로 정 집사를 불렀습니다. 정 집사 서연 씨에게 국화차 한 잔 타서 서재로 가져오라고 해 무정의 너머의 정 집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서재로요, 회장님. 보통 그런 일은 제가 그 여자한테 시켜. 이 회장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당부할 게 있어. 잠시 후 조심스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방은 그녀를 더욱 작게 느끼게 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침향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거기 두고 잠시 기다려. 이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두꺼운 서류를 열심히 읽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모든 신경은 책상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숨 막힐 듯한 침묵,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핏줄만이 답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팔을 괴고 청년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습관대로 오른쪽 검지를 들어 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그는 리드미컬하게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눈은 서류에 고정한 채 곁눈질로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이태준 회장이 어려운 문제로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너무 오래 침묵하자 그녀는 당황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 아침 일로 꾸지람을 들으려나 걱정되었습니다. 긴장과 무의식 속에서 서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검지가 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드렸습니다. 톡톡. 같은 리듬, 같은 위치, 같은 행동. 탁 이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비싼 만년필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고 극한의 놀라움으로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내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자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 방금 뭐 한 건가? 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연은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턱을 두드리는 행동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됐어, 됐네. 나가봐. 이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거의 쫓아내듯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1초라도 더 그녀가 있으면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안거나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이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물에 빠졌다 살아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것은 그들 부녀만의 특별한 유전 코드였습니다. 지아가 3살 때부터 아빠가 생각할 때마다 그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옛날 아내는 킬킬대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딸 당신이랑 붕어빵이에요. 저 턱 두드리는 나쁜 버릇까지 어쩜 저리 똑같은지.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늙은 손이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5살 지아가 아빠 목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 두드리는 버릇, 3가지 증거, 과거의 3조각, 정말 너니 지아니.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은 25년 전 지아가 죽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날 에버랜드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아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시들어가다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서연이 지아라면 왜 25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이 회장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해 보이지만 눈에는 탐욕이 서린 정 집사가 걱정스러운 듯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죽이라도 좀 드셔야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이 회장은 어둠 속에 앉아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집사. 네,
회장님, 자네 서연 씨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주 짧은 순간 정 집사의 등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문적인 태어남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인력 시장 소개로 왔고요. 사정이 꽤 딱합니다. 미혼모에 남편은 도망갔고 어린 딸 하나 키우고 있답니다. 딸, 나이가 몇 살이지? 5살이라고 들었습니다. 5살? 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아가 실종됐을 때와 같은 나이. 과거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쾅 이 회장의 귀에 천둥이 쳤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없다. 이 사실은 그의 의심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희망과 의심에 빠져 있는 동안 저택의 다른 어두운 구석에서는 진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지 깊숙한 곳에 있는 별차의 손님용 숙소에서 정 집사는 자신보다 젊고 옷을 잘 차려입었지만 얼굴에 강요함이 묻어나는 남자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민호 전무였습니다. 늦었군요, 정 집사. 민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타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서재에 늦게까지 계셔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요즘 어때요? 민호가 다른 손으로 라벨 없는 작은 약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한가? 정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주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십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민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곧 나한테 경영권을 넘겨야 할 거야. 근데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 집사는 침을 삼켰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전무님,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 회장님이 서연이라는 새 도우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민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정부, 그게 뭐. 회장님이 그 여자가 죽은 사모님의 자장가를 부르는 걸 들으셨습니다. 지아 아가씨처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서재로 부르셨는데 제가 비밀 카메라로 봤더니 그 계집애가 턱을 두드리는 버릇이 회장님하고 똑같았습니다. 챙그랑 이민호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턱을 두드려 자장가. 그는 정 집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난해 설마. 아무래도 25년 전 그 일, 그 아이가. 정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민호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25년 전 일은 묻혔어. 당신이 그때 5천만 원 받고 깔끔하게 처리했다며 아무도 모르는 깡촌에 갖다 버렸다며 저는 그게 살아서 그것도 하필 이 집으로 기어들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민호는 손을 놓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 그룹을 차지하려고 25년을 기다렸어. 만약 그 계집애가 진짜 지하고 늙은이가 알아채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난 빈털터리가 되고 당신도 감옥행이야. 그는 뒤돌아 살인자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정 집사를 보았습니다. 당장 쫓아낼 방법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서연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정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색 쟁반이 있었고 그 위에 약병 하나와 따뜻한 물 한 잔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네, 집사님.
이 약을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시오. 난 주방 식자재 점검하러 급히 가봐야 해서. 회장님이 다 드시는 걸 보고 쟁반을 가지고 나와야 하오.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순순히 약 쟁반을 받았습니다. 쟁반 구석에 의사 처방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연처럼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주 특별한 직업병이 생깁니다. 약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해지는 것이죠. 서연에게 약은 혜은이의 생사를 가르는 것이기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쪽으로 가면서 그녀는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과 약병 라벨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 이름은 하이퍼트롤 하이퍼트롤, 일반적인 혈압 안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유리병에 붙은 이름은 바소린 바소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혜은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을 때 의사가 절대 이 약과 저 약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요. 둘 다 심혈관 약이지만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쓰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똑똑. 회장님 약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쟁반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사 말대로 바로 물을 건네는 대신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약 이리 줘. 이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저 회장님, 서연이 머뭇거리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주제 넘은 줄 알지만 약병에 있는 약이랑 여기 붙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신문을 보고 있던 이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약 이름이 달라요. 혹시나 잘못 드시면 위험할까 봐요. 이 회장은 급히 약병과 처방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방 안에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약병의 약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훨씬 강력한 약으로 장기 복용 시 현기증과 기억력 감퇴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의사가 절대 쓰지 말라고 경고했던 약입니다. 왜 정집사가 이런 약을 줬지? 이 회장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집사 당장 서재로 올라와 지금 당장 1분 뒤 정집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방 안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뭐지? 이 회장이 약병을 책상에 탁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처방전과 약병이 다르잖아. 설명해봐. 정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마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약사가 잘못 줘서 실수. 이 회장이 호통쳤습니다. 방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자네 여기서 30년 일했어. 내 먹고 자는 걸 다 챙기면서 가장 중요한 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아니면 날 죽이고 싶은 건가? 정집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억울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그럴 리가요. 단순한 착오입니다. 이 회장은 치솟는 혈압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았고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여인의 꼼꼼함이 아니었다면 그는 독약이나 다름없는 약을 마셨을 겁니다. 이서연 씨, 네, 자네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네가 날 구했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내 약은 전적으로 이서연 씨가 관리해. 주치의에게 말해둘 테니 직접 약을 타오고 내 손에 쥐어주게. 자네 외에는 누구도 내 약에 손대지 못하게 해. 정 집사도 포함해서.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린 정 집사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네 정 집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 정 집사는 허둥지둥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서연을 향해 던진 그의 눈빛에는 원한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방을 나온 그는 즉시 구석으로 가서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망했습니다. 또 왜? 그 계집애가 눈치가 귀신 같습니다. 약이 바뀐 걸 알아냈어요. 늙은이가 그년을 철석같이 믿게 됐습니다. 이제 약 관리를 그년한테 맡긴답니다. 뭐라고? 이민호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년이 약을 관리하면 지난 1년간 공들인 만성 중독 계획이 다 물거품 되잖아. 늙으니 건강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돌아올 거라고. 이제 어쩌죠, 전무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 당장 쫓아내. 늙은이가 그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어 플랜 B를 써. 플랜 B요. 숙모의 유품. 늙은이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비취 비녀 말이야. 그걸 훔쳐. 그리고 그년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 밖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련한 젊은 엄마 서연의 머리 위로 닥쳐올 시련처럼 말입니다. 인생에서 악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빛이 아주 조금 켜지려 할 때 어둠은 그것을 끄기 위해 덮쳐옵니다. 이 회장이 서연에게 약 관리를 맡긴 며칠 뒤 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재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 회장이 받았습니다. 이민호 전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미국 파트너가 갑자기 입국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만나서 리조트 계약을 확정 짓자고 합니다. 지금 바로 나오셔야 해요. 신라 호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카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사업은 그룹의 생명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가마. 그는 전화를 끊고 근처를 청소하던 서연에게 일렀습니다. 서연 씨, 오늘 밤 손님 접대가 있어 나가봐야 해. 늦을 것 같으니 저녁 야근 책상 위에 준비해둬요. 꼼꼼히 확인하고. 네,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검은색 벤틀리가 번쩍이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뒷공무니가 나무 뒤로 사라지자마자 집안의 독사가 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정 집사. 그는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회장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30년간 일하며 그는 이 집의 모든 구석, 아주 작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모님의 초상화로 대호가 액자를 만지작거리더니 비밀 장치를 눌렀습니다. 그림이 옆으로 밀리며 벽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삑, 삑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중요 서류와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 집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롱한 빛이 비녀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품이자 사모님의 분신, 이 회장이 생명보다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정 집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 끼치게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비단 주머니에 넣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투는 직원 휴게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 집사는 살금살금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연의 낡고 어깨가 해진 외투를 보았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녀의 주머니 깊숙이, 아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보자. 건방진 것.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렸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퇴근입니다. 오늘 아침 혜은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서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집사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어느새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정 집사가 비웃었습니다. 사모님의 유품이 방금 도난당했어. 이 집에 회장님 말고 서재를 드나든 건 너뿐이야. 무,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서연은 당황하여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안 가져갔으면 검사가 두려울 리 없겠지. 저 여자 가방 뒤져. 경호원 2이 달려들어 서연의 낡은 가방을 뺏었습니다. 그들은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동전 몇 푼 감기약 딸 주려던 먹다 남은 사탕 봉지. 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집사님.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거봐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내주세요. 애가 아파요. 잠깐, 정 집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몸 수색해. 그리고 저 외투도. 경호원 하나가 거칠게 서연의 외투를 잡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넋을 잃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주머니를 열자 빛이 비녀가 떨어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하, 정 집사가 가식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건 뭐지?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이야. 간도 크지. 감히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맹세해요. 제 딸 목숨을 걸고 맹세해요. 왜 저게 거기 있는지 몰라요. 누가 넣은 거예요. 닥쳐 도둑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정 집사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불타듯 아팠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못 갈까봐. 경비실에 가둬 핸드폰 뺏고 문 잠가 회장님 오시면 처리한다. 안 돼요, 제발요. 서연은 정 집사 발밑을 기어가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집사님, 애가 집에서 아파요. 밥 기다려요. 절 잡아가도 좋은데 집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간절한 애원에 돌아온 것은 잔인한 냉대뿐이었습니다. 경호원 2이 그녀를 쓰레기 봉투처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정문에 있는 비좁은 경비실에 그녀를 던져 넣고 핸드폰을 뺏은 뒤 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서연은 목이 쉬도록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하은아. 한편 도시의 어두운 구석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시계는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찍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혜은이는
매트리스에 웅크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엄마,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박 할머니는 옆에 앉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서연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연락 없이 늦을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픔과 열에 지쳐 늘어진 아이와 밖의 폭우를 보며 박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탁자에 두고 간 업무 안내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창동 1번지 저택. 혜운아, 일어나라.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 찾으러요. 아이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이에게 얇은 비닐 우비를 입히고 등에 업었습니다. 70세 노인의 굽은 등이 5살 아이의 무게에 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낡고 찢어진 우산을 들고 폭풍우 치는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노인이 아이를 업고 서울의 폭풍우 속을 걷는 모습을. 평창동 부촌까지는 까마득히 멀었습니다. 버스도 뜸했습니다. 2번 갈아타고 가파른 언덕을 걸어 올라야 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바람에 찢어진 우산마저 날아가 2사람은 흠뻑 젖었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땀에 섞여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혜운이가 속삭이며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곧 엄마 만날 거야. 박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걸음마다 뼈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놀랍도록 강하게 만듭니다.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문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 동. 한참 뒤 스피커에서 잠결에 짜증 섞인 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이 시간에 벨을 누르고 난리야. 선생님, 제발요. 박 할머니가 빗소리를 뚫고 약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서연이 가족인데요. 딸애가 많이 아파서 애 엄마가 안 와서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이. 정 집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년 도둑질하다 걸려서 갇혔어. 경찰 오길 기다리고 있어. 꺼져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나. 툭. 그가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떨고 있는 2사람의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 할머니가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등에 업힌 하윤이는 축 늘어졌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폭풍 속에 나무집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너무 아파. 2할머니와 손녀는 경비 초소의 작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서서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길고양이 2마리처럼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강력한 빛 2줄기가 빗줄기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차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쓸모없는 회의, 파트너가 잡담만 늘어놓다 끝난를 마치고 돌아온 이태준 회장의 차였습니다. 그는 속았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이 회장은 집 앞에 웅크리고 있는 누더기 차림의 2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 할머니는 사람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애 엄마가 여기 일하는 서연이인데 애가 너무 아픈데 엄마가 잡혀갔다고. 서연의 이름을 듣고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할머니 등에 업힌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정면으로 비추자 빗물에 젖은 혜은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마에 달라붙은 검은 머리카락, 물기 어린 큰 눈, 빨개진 작은 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귓볼에 있는 작은 붉은 점 반점. 화광 하늘에서 천둥이 쳤는지 아니면 이 회장의 머리에서 쳤는지 모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딸 지아의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운이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다시 혜운이를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붕어빵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5살 지아가 시공간을 넘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그가 목이 메어 갈라진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딸이니. 바로 그때. 정문 바로 옆 경비실에서 서연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창살 너머로 딸을 본 것입니다. 혜운아 엄마, 여기 있어. 혜운아.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은 듣는 사람을 전율케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은 혜운이도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이 회장이 경비실 쪽으로 획 돌아서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가 짓밟히는 것을 본 성난 호랑이의 눈빛,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안에 있던 경호원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열쇠를 찾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 화살처럼 뛰쳐나왔습니다. 회장이고 비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할머니 등에서 혜운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빗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아가. 괜찮니? 몸이 너무 뜨겁다. 엄마 무서웠어. 엉엉. 서연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 여기저기에 입을 맞추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뚝뚝 그쳐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이 회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달래는 말투. 옛날 아내가 지아가 울 때 달래주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심장이 이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정 집사가 우산을 들고 허둥지둥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 여자 믿지 마십시오. 연기에 속지 마십시오. 더러운 도둑입니다. 사모님 비취 비녀가 저 여자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잡았습니다. 닥쳐라. 이 회장의 고함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25년 묵은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획 돌아서서 정 집사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친동생처럼 믿었어. 이 집안을 다 맡겼어.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이 회장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감히 약한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 노인과 아픈 아이를 이 폭풍우 속에 세워두어 내 놈 양심은 개가 파먹었나.
회장님, 제 말 좀. 정 집사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비녀는 비밀 금괴 있었어. 나랑 너만 비밀번호를 알아. 네가 꺼내주지 않았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가져가? 어, 이 회장의 질문은 정 집사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군. 이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밤 민호놈의 전화, 그 쓸모없는 회의, 다 날 집 밖으로 유인해서 이런 더러운 짓을 꾸미려던 함정이었지. 너랑 민호놈이랑 한패야. 이 회장은 손을 세게 뿌리쳐 정 집사를 흙탕물에 처박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정장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서연과 혜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낮아졌습니다. 그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켜 미안하다. 회장님. 서연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정말 안 훔쳤어요. 믿어주세요. 이 회장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다. 널 믿는다. 난 널 전적으로 믿어.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운전기사에게 일어나 명령했습니다. 최비서 당장 불러 이 세 사람 그룹 최고급 호텔로 모셔. 최고 실력 있는 의사 소아과 병원장 불러서 오늘 밤 당장 진료하게 해. 그러고는 바닥에서 떨고 있는 정 집사를 심판의 칼날 같은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늙은이 창고에 가둬 보안팀 불러서 감시해. 그리고 이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바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한테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내 머리카락 서연 씨 혜운이 머리카락 채취해. 24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결과 가져와. 일주일 아니고 24시간이야. 동시에 그의 목소리는 빗물마저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조사팀 시켜서 정 집사놈이랑 이민호 전무 지난 25년간 계좌 통화 기록 행적 싹 다 뒤져.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 이제 이 집구석 청소할 때가 됐어. 쏟아지는 빗속에서 이 회장은 산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산,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라고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이태준 회장에게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1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서재의 괴종식의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늙은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면 꿈일까봐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지만 갈망하는 마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충직한 초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각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묘한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국과수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이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낚아챘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빠르게 훑어내리고 마지막 숫자를 찾았습니다. 혈연관계 분석 결과 검체 A 이태준과 검체 B 이서연 99.99% 일치. 결론 친부 친자 관계 성립. 검체 A 이태준과 검체 C 혜은 99.99% 일치. 결론 조부 손녀 관계 성립. 99.9%. 그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어떤 부와 명예의 후광보다 눈부셨습니다. 종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아야.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목 메인 부름이었습니다. 지아야,
내 딸, 내 새끼. 이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심장이 행복으로 터질까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의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절망 끝에 삶의 이유를 되찾은 늙은 아버지의 펑펑 쏟아지는 통곡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시간의 먼지를 긴 상실의 고통을 씻어 내렸습니다. 최 비서는 옆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회장의 격정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올렸습니다.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특별조사팀이 밤낮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회장은 눈물을 닦고 슬픔에서 차가운 분노로 눈빛을 바꿨습니다. 말해. 25년 전 실종 사건. 최 비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민호 전무에 붙인 회장님의 자꾸하신 형님, 명의의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을 찾았습니다. 지아 아가씨가 에버랜드에서 실종된 바로 그날 그 계좌에서 정 집사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5천만 원. 이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엔 큰 돈이었지만 그들이 양심을 팔고 죄 없는 아이를 팔아넘긴 값이라기엔 너무나 헐값이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최 비서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 집사가 지은 줄 알았던 서재 비밀 CCTV 영상을 기술팀이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정 집사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가 몰래 그림을 열고 금고, 비밀번호 회장이 만약을 대비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비취 비녀 주머니를 꺼내는 모습. 그때 그의 얼굴에 서린 비열한 승리의 미소까지. 그리고 약병. 최 비서는 이 회장이 충격받을까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정 집사가 회장님께 드린 약은 뇌 영양제나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소량의 디곡신과 신경 억제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가짜 고혈압을 유발하고 서서히 심장 기능을 망가뜨리며 특히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 증상을 유발합니다. 쾅, 이 회장이 유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상판에 금이 갔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품에 독사를 키웠어. 가족처럼 여겼는데 날 죽이고 내 딸을 해치고 내 피땀을 훔치려 해. 그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놈들 어디 있어? 회장님 출입국 사무소 정보에 따르면 이민호 전무와 정 집사가 방금 필리핀 행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2시간 뒤 이륙합니다.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이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망가시겠다 어림없지. 경찰청장 연결해. 당장 출국 금지 명령 내리라고 해. 공항에서 바로 잡아들여. 인천국제공항. 이민호 전무와 정 집사가 현금과 금괴로 가득 찬 가방을 실은 카트 2개를 밀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에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꼴이 수상했습니다. 빨리 와, 보안 검색만 넘으면 끝이야. 민호가 재촉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정 집사도 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 여권을 댔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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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평소의 파란 불 대신 귀를 찢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등이 요란하게 깜빡였습니다. 차단막이 쾅 닫혔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당황해서 기계를 쳤습니다. 사방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폭풍처럼 덮쳤습니다. 이민호 정만식 당신들을 납치 공갈 절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구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아냐 차고야 이건 와 나 이 그룹 전무야. 민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깔렸습니다. 정 집사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위험 있는 노신사가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따랐습니다. 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깔린 두 사람을 벌레 보듯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회장님, 정 집사가 바닥을 기어 발치러 왔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민호가 시켰습니다. 30년 모신 정을 봐서라도. 이 회장은 차갑게 발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항 전체에 울렸습니다. 목숨을 구걸해 그럼 지난 25년 동안 내 딸이 5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져 얼마나 많이 자비를 구했겠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외침을. 너희는 그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나 빈 병을 줍고 무료 급식소 죽을 먹으며 연명한 걸 아냐고. 그는 몸을 숙여 자신을 노려보는 이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인과응보는 늦게 올 순 있어도 절대 비껴가지 않는다. 남은 평생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아라.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배신자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울렸지만 그는 더 이상 증오에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신성한 일이 남았으니까요. 서연이 머무는 최고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서연 이재지아라고 부릅시다 하운, 그리고 박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회장의 말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까의 피곤한 기색은 사라지고 한없는 자애로움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천천히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서연이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5살 지하의 사진, 을 꺼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이 아이, 너란다. 그리고 내가 네 아비다. 지아야. 서연은 멍해졌습니다.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과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는 바로 눈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였습니다. 우, 댐이 무너지듯 25년간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아빠가 안아줄 때 나던 옷에 은은한 침향 냄새. 아빠가 생각할 때 턱을 두드리는 걸 따라하며 장난치던 기억. 엄마의 다정한 자장가 소리.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에베오랜드에서 낯선 아저씨 정집사의 하수인가 솜사탕을 주며 아빠에게서 멀리 데려가던 그 운명의 날까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백발이 된 눈앞의 남자를 그 사랑과 회한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거리감 낯설미 사라졌습니다. 아빠. 그 부름이 정적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서연이 이 회장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두 인생을 잊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딸을 꽉 안고 야윈 등을 토닥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널 더 일찍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혜은이도 엄마와 할아버지가 우는 걸 보고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울지 마세요. 구석에 있던 박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한 달 후, 지금 여러분이 평창동 1번지 저택에 가본다면 예전 그곳인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무덤처럼 차갑고 음산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가구와 영혼 없는 조각상들은 따뜻한 크림색 소파와 화려한 생화 화분들로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벨벳 커튼 대신 하얀 쉬폰 커튼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집안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 뛰는 거 보세요. 빠르죠? 혜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집니다.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병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볼이 통통해진 아이는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새로 입양한 복슬 강아지를 쫓아 뛰어다닙니다. 이 회장은 테라스 흔들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손녀를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얼굴이 펴지고 고생스러웠던 주름도 흐릿해져 대신 만족스러운 노인의 환한 빛이 감돕니다. 옆에는 박 할머니가 뜨개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장은 박 할머니를 은인으로 가족으로 모셔 별채에 살게 했습니다. 두 노인은 옛날 이야기나 혜운이 육아 이야기를 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출장 요리사가 만든 차갑고 화려한 서양 요리 냄새가 아닙니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구운 냄새가 지은 밥 냄새입니다. 가족의 냄새입니다. 서연, 이제 본명인 지하로 돌아온 이 테라스로 나옵니다. 단아한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잘 먹고 생계의 짐을 벗으니 죽은 어머니처럼 아름답고 기품이 넘칩니다. 아빠, 할머니 해우나 밥 먹어요. 목소리가 맑고 경쾌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한 참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격식 따윈 없고 웃음꽃만 피어납니다. 지아가 뜨거운 찌개를 떠서 아빠에게 드립니다. 아빠 드셔보세요. 엄마가 수첩에 남긴 조리법대로 했어요. 이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 맛을 봅니다. 진한 된장 맛, 호박의 단맛, 고추의 칼칼함. 30년 전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입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딸을 보고 손녀를 보고 은인을 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은행 잔고의 숫자나 회장이라는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요. 행복은 바로 여기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맛있다. 정말 내 엄마 솜씨구나. 이 회장이 감동하여 말합니다. 참 아빠 식사하고 약 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약 맞춰 놨어요. 지아가 고생하며 얻은 꼼꼼한 습관대로 다정하게 챙깁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꼼꼼하기가 박 할머니 저리 가라야. 이 회장이 허허 웃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저택을 비추고 은빛 가루를 뿌린 듯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25년의 고통 이별 눈물은 과거로 물러갔습니다.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마침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출구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계속 걸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힘껏 사랑하세요. 분명히 그 터널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에 미혼모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지아 아가씨로 돌아온 서연처럼 말입니다. 이 회장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박 할머니의 죽 한 그릇이나 어머니의 희생처럼 우리가 베푸는 친절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부모님을 생각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악당들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가족과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